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죽음을 사랑한 소년입니다. 안드레아스 그루버 지음, 북로드 출판사에서 파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5년 전 마르티네스 슈나이더는 절벽 끄트머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높은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소금기 머금은 물보라를 그의 얼굴에 흩뿌렸다. 아침에는 바다 위로 지게 깔린 안개에 가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슈나이더의 머리 위로 갈매기들이 뭔가에 놀란 듯 끼룩거리며 날아다녔다. 그는 오스테버전트 역이 있는 한 곳 쪽을 내다보았다. 그가 1시간 전에 걸어온 좁은 절벽도로를 따라 차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죄수 수송 차량이었다. 그 차에 탄 죄수는 3명이었다. 슈나이더는 그중 오직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 절벽 너머로 날렸다. 잠시 마리화나 냄새가 느껴지는가 싶더니 곧 바위에 붙은 조개와 해초, 갈매기 똥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슈나이더는 절벽에서 물러나 그의 뒤에 버티고 서 있는 높은 건물 그늘에 몸을 숨겼다. 어느새 절벽도로를 다 올라온 수송 차량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정문 앞 자갈길에 멈춰섰다. 제복 교도관 2명이 건물에서 나왔다. 총은 없었지만 테이저건과 최루가스 스프레이, 그리고 진압봉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니 여차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죄수들을 무차별로 가격할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았다. 이곳에는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동영상을 찍을 관광객도 없으니 거리낄 게 없겠지. 소송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제복경찰 둘이 내렸다. 그 뒤를 이어 위아래가 붙은 회색 오버얼 차림의 죄수 3명이 내렸다. 죄수들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둘은 몸 앞쪽으로, 나머지 1명은 등 뒤쪽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슈나이더가 여기 온 것은 바로 3번째 죄수 때문이다. 그가 정신 이상 범법자들을 수감하는 이 최고 보안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슈나이더가 교도관들에게 다가가 피트 팔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죄수는 수갑을 더 단단히 채우고 입안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할 거요. 벌써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요. 슈나이더가 교도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 어금니를 다시 한번 조사해보란 말이오. 말도 안 되는 곳에 뭔가를 숨긴 죄수를 어디 한두 번 봤어야지. 그러죠. 교도관이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교도관들이 경찰과 몇 가지 서류를 주고받고 나서 죄수 셋을 출입문으로 데려가자 교도소 직원들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질문을 받았을 때만 말하고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알겠나? 교도관이 으름장을 놨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죄수들은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래도 둘은 지시에 따라 안으로 들어가고 1명만 그 자리에 버티고 섰다. 피트 판론이었다. 들어가라고. 슈나이더가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피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짭짤한 바다 냄새를 마지막으로 만끽하려는 듯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만 할 뿐이었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눈부시게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다. 팔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슈나이더 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그의 금발이 흩날렸다. 그가 네덜란드어로 뭐라고 중얼거리자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슈나이더에게 전해졌다. 입 닥쳐. 교도관이 고함을 질렀다. 판노는 교도관에게 팔을 잡혀서 끌려갔다.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슈나이더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또 뭐라고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네덜란드어였다. 슈나이더는 입 모양을 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윽고 피트 팔로는 출입문 안으로 자취를 감췄다. 소송 차량을 타고 온 경호 경찰들도 교도소로 들어가고 출입문이 닫히고 나자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슈나이더에게 다가왔다. 마르틴 슈나이더 씨? 마르틴 S. 슈나이더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고쳐 말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운전사가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슈나이더에게 내밀었다. 죄수 중 한 명이 이걸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새하얀 봉투는 말끔하게 봉인돼 있었다. 수신인도 없고 발신인도 없었다. 어느 죄수 말이오? 슈나이더는 누군지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어깨가 넓고 키 큰 네덜란드 남자요. 고맙소. 근데 그 사람은 당신이 여기 오리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요. 슈나이더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재킷 안주머니 넣었다. 안 열어볼 건가요? 이걸 열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요. 슈나이더가 대꾸했다. 다시 내려갑니까? 나를 태우고 갈 배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항구에 데려다 주려던데요? 하지만 차에서 흡연은 허용되지 않아요. 슈나이더는 마리화나 연기를 멀거니 바라봤다. 내가 피우는 건 그 어디서도 허용되지 않소. 하긴 그렇겠네요. 남자가 눈썹을 축여세우며 물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나요? 슈나이더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우리 둘 사이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나머진 별 의미 없는 말이었고. 슈나이더는 꽁초를 손가락으로 툭 튕겨버리고 수송 차량에 올라탔다. 일부 베른 현재 10월 1일 목요일 납색 아르간 물이 유유히 흐르다 오래된 석교의 묵직한 구둑이 부딪혀 잔물결이 일으켰다. 숲으로 둘러싸인 성 꼭대기 위로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르던 강물은 터키옥색으로 빛날 것이다. 루돌프 호르비츠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경관이다. 그는 체크무늬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의 집 열린 창가에 앉아 베른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한랭전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예보대로 곧 추워질 것이다. 그러면 늙은 뼈마디가 다시 쑤시기 시작하겠지. 호로비츠는 니트 조끼에 깃을 세우고 창 쪽으로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는 신선하고 상쾌한 아침 내음을 좋아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코코아를 한 잔 마시기 전에 조깅을 한 바퀴 하고 왔는데 5년 전에 그만뒀다. 이제 그는 아침 시간을 다른 식으로 보낸다. 그는 종이봉지에 든 빵 부스러기를 꺼내 아랫집 발코니에 앉아 구구거리는 비둘기들에게 던져줬다. 아랫집 남자는 비둘기들이 똥을 싸서 발코니가 더러워진다고 호로비츠를 못마땅해 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슬쩍 보고는 전화벨이 계속 울리긴 내버려뒀다. 아는 번호였다. 베르거가 전화한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는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한가득 주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호로비츠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베르거가 인사했다.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지. 호로비츠는 창밖으로 종이봉지를 내밀고 탈탈 털었다. 호기심이 많은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집 창문턱에 앉아 기웃거렸다. 호로비츠는 팔을 휘저어 비둘기를 쫓아버렸다. 아랫집에는 얼마든지 똥을 싸도 되지만 여긴 안 돼. 운토토 다리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베르거가 물었다. 난 은퇴한 몸인데. 저도 압니다만 도움이 필요해서요.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텐데 괜찮나? 벌써 차를 보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안락한 대형 밴으로 모시러 갔으니까 염려 마세요. 꽤나 급한 모양이군. 와서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럼 이따 뵙죠. 베르거가 전화를 끊었다. 호르비츠는 창문을 닫은 뒤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가서 낡고 먼지가 잔뜩 앉은 가방에서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냈다. 운토토어 다리는 15세기에 건설된 베른에서 가장 오래된 석교다. 세 개의 묵직한 아치다리가 아르강을 가로질러 구시가를 맞은편 강가와 이어지고 있다. 소방대가 다리 옆 강바닥에 기둥을 박고 강철 트러스트로 플랫폼을 설치해놨다. 다리는 통행이 차단돼 있었다. 양옆 강가 역시 구경꾼들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넓게 차단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도 창밖으로 내다보거나 옥상에 서서 쌍안경으로 다리와 구조물 쪽을 건너다보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 보나마나 벌써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리라. 호로비츠가 휠체어를 탄 채 경찰 밴에서 내려오자마자 베르거가 달려와 인사했다. 그는 양복에 네타이까지 메고 검은색 야상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다. 호르비츠가 5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없던 새치가 귀 옆에 희끗희끗 올라와 있었다. 어딜 가려고 이렇게 차려입었나?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입었던 그대로 니트 조끼와 갈색 플란넬 바지를 거친 호르비츠가 물었다. 베르거는 그 말을 무시했다.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자네도 많이 늙었군. 호르비츠가 탄식하듯 말했다. 베르거는 그새 인내심이 느는 것 같았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사실 그는 베른주 검사로 아무에게도 해명할 필요 없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그도 많이 진중해진 것 같았다. 호르비츠와 언쟁을 벌이는 대신 베르거는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듯 보이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스위스 연방경찰청의 리티 수사팀장입니다. 호로비츠가 눈살을 찌푸렸다. 스위스 연방경찰청? 베른주 경찰 수사반은 어쩌고? 베르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사건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곧바로 스위스 연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호르비츠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위스 연방경찰청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거나 시간이 급박해서 검찰이 모든 형식적 행정 절차를 무시해도 좋을 때만 직접 수사에 나선다. 빨간 머리카락에 주근깨와 돌출연기가 인상적인 젊은 수사팀장은 편한 청바지와 바람막이 점퍼 차림이었다. 그가 호르비츠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호르비츠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 젊은이한테 내게 아첨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게. 베르거가 젊은 수사팀장을 바라보며 티나지 않게 고개를 저었다. 이분은 악수 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 그러시군요. 리티가 내문손을 걷었다. 베르거가 다시 호르비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퇴하셨어도 여전히 현존하는 최고의 프로파일러시고 연쇄살인범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해주십사. 연쇄살인범의 짓이라고 단정하나? 베르거가 다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플랫폼이 설치되는 동안 스위스 연방경찰청 사람들하고 사건 현장에 대해 이야기도 나눠보고 조사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뭐가 오리무중이란 말인가? 범인의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왜 하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나? 그리고 왜 하필 저 피해자를 죽였을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베르거가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건너편 도로에 서 있는 그의 차를 쳐다보며 말했다. 감식반이 방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싶지만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티가 잘 안내해 줄 거예요. 두 사람 서로 잘 맞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련하려고 뭐든 내 맘대로 해도 되나? 그럼요.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베르거가 호로비츠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리티에게 잘 부탁한다는 시선을 던지고 자리를 떴다. 호르비츠는 서둘러 차로 가면서 급하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베르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스트레스는 여전하군. 호르비츠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 일을 그리워했는지 알고 싶소? 아니, 한순간도 그런 적 없소. 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리티를 쳐다봤다. 자, 팀장 양반? 밀어드릴까요? 누가 밀어달랬소? 젠장. 스푼이 잘 저어지지 않을 만큼 우유와 꿀을 잔뜩 넣은 따뜻한 코코아 하나 한 잔 갖다 주시오. 생각하려면 당이 필요하거든. 저는 단지 당신이 정설적인 인물이고 베르거 건사님과 친한 사람이어서 친절하게 대한 것뿐입니다. 저를 무슨 심부름꾼으로 여기신다면 우유와 꿀을 잔뜩 넣어서 호로비츠가 되풀이했다. 리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대체 어디서 코코아를 구해오라는 건지.
호로비츠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직 시간이 일러 문을 연 카페가 없었다. 관도요, 따라오시오. 그가 무뚝뚝하게 내뱉고는 휠체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플랫폼 쪽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뒷바퀴의 중심을 실으면서 휠체어를 뒤로 기울여 앞바퀴를 들고 플랫폼 위로 가뿐히 올라섰다. 다리 밑에 정박한 해안경찰선 선미에서 재본 경찰관 2명이 서치라이트 삼각대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호로비츠가 플랫폼 위에서 힘차게 휠체어를 굴려 첫 번째 다리 아치로 다가갔다. 5년 전 은퇴해야 했을 때 휠체어 시세를 지면서부터 한때 근육질이었던 그의 다리는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졌다. 처음부터 그는 일부러 전동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연방경찰청이 얼마든지 비용을 대줬겠지만 그는 배터리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휠체어를 굴리고 다니다 보니 팔이 미세지고 양손에 굳은살이 박혔다. 덕분에 적어도 상체만은 70대답지 않게 힘이 좋았다. 호로비츠가 묵직한 석조아치에 도착해 휠체어를 멈췄다. 강물에서 짠내가 올라왔다. 다리 들보에 까마귀 몇 마리가 앉아 있었다. 흥분해서 날개를 퍼덕이며 주변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보였다. 호로비츠는 강철 플랫폼을 지나 다리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신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신은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뭔가 완전히 다른 냉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경찰 사진사와 법의학자, 흰색 오버올 차림의 감식반원 2명이 이미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다. 서치라이트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호로비츠는 잠시 앞을 볼 수 없었다. 한 남자가 케이블릴이 감긴 전선을 풀고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리티가 입을 열었다. 형사부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소? 호로비츠가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리티의 말을 가로막았다. 3년요. 살인사건 전담팀에 들어온 지는 1년 됐습니다. 그런 20년쯤 됐을 때 생각을 하든가 하시오. 호로비츠가 딱 잘라 말하며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 순간 옆에서 나대는 젊은 친구는 그에게 있어 엉덩이에 남벼루수만큼이나 불필요했다. 호르비츠는 넋을 놓고 시신의 등을 똑바로 바라봤다. 범인은 시신을 어떻게 이 장소로 옮겨왔을까? 왜 하필 이 장소였을까? 까마귀 한 마리가 호르비츠의 머리 위를 낮게 날았다. 자칫하다간 까마귀가 그를 건드릴 것 같았다. 비둘기는 좋아도 까마귀는 질색이었다. 콘도르 같은 그 새들이 벌써 살점 일부를 파먹은 걸로 봐서 이른 새벽부터 시신이 이곳에 걸려있었듯 싶었다. 호르비츠는 알몸으로 죽어있는 여인을 50대로 추정했다. 그녀는 긴 머리채만 운토토어 다리에 고정된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시신의 어깨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자 시신의 몸이 천천히 돌면서 앞면이 호르비츠 쪽으로 향했다. 눈알은 이미 까마귀들이 파먹었고 얼굴 근육은 밑으로 축 늘어졌다. 가만, 이 얼굴은? 제기랄, 그가 아는 여인이었다. 그제야 그는 경찰이 그토록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이며 벌써부터 왜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난리인지를 알 것 같았다.
빌어먹을. 그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저도 좀. 리티가 끼어들었다. 기다려요. 호로비츠가 휠체어를 더 가까이 밀고 갔다. 시신의 배에 뭔가 있었다. 손전등이 있소? 네. 이리 주시오. 시신의 눈을 고정한 채 호르비츠가 한 손을 뻗었다. 그는 건네받은 손전등으로 시신의 배 부분을 비췄다. 빌어먹을. 끔찍한 기시감에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다리에 감각이 남아있었더라면 발가락 끝에도 전율이 느껴졌을 것이다. 당신 팀원들에게 당장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시오. 호르비츠가 명령하듯 말했다. 리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나 참. 호로비츠가 플랫폼 난간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이봐요. 모두 하던 일을 중단하고 여기서 나가시오. 뭐요? 그들 중 한 사람이 외쳤다. 귀가 먹었소? 호르비츠가 고함을 질렀다. 모두 잘 들으시오. 그가 손뼉을 치며 주위로 환기시켰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가져온 것에만 손을 대시오. 당장 삼각대, 서치라이트, 전선 케이블 등 장비를 다 챙기고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현장을 뜨는 거요. 알아들었소? 이보세요. 저는 법의학자라서 시신을 살펴봐야 하는데 한 남자가 털을 달았다. 당신이 누구건 내 알 바 아니오. 대통령이라고 해도 안 무서우니까 어서 장비를 챙겨 여기서 나가시오. 그들이 호르비츠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죠?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이요. 못마땅하면 검사한테 가서 따지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꺼지시오. 호로비츠가 휠체어 너머로 몸을 숙이고 이번엔 아래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거기 해양경찰 양반들도 마찬가지요. 어서요. 그러고는 리티에게 말했다. 휴대전화 있소? 리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역시 호르비츠의 돌방 행동에 너무 어리둥절해서 뭐라고 맞설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베르거가 좀 전에 내가 최고라고 말했지? 호로비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뻔한 거짓말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늘 가지고 다니는 지갑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며 그가 덧붙였다. 베른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방을 하나 예약해요. 그리고 방 안에 식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게 하시오. 그런 다음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리티가 명함을 받아들고 주소를 슬쩍 써다봤다. 비스바덴에 있는 독일 연방 범죄 수사국이네요. 애것 줄 아는군. 조롱 섞인 목소리로 호르비츠가 말했다. 그 남자더러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요. 마르틴 슈나이더. 리티가 중얼거렸다. 마르틴 S. 슈나이더. 호르비츠가 정정해줬다. 그런데 식물은 왜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식물이 앗아간다고 그가 질색하니까. 그럼 연기 감지기는요? 그건 묻지 말아요. 우리한테는 그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하시오. 하지만 그가 여기 올 수 없는 사정이거나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요? 호로비츠가 리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시신의 배를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내요. 그럼 달려올 테니까. 9월 23일 수요일.
기차는 덜컹거리며 선로를 달리고 있었다. 레일턱을 넘을 때마다 짐칸에 있는 가방이 조금씩 들썩였다. 10분밖에 안 걸리는 짧은 노선이었고 벌써 반을 지나왔다. 한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기차 양옆으로 바다가 펼쳐있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수평선은 자로 그은 것처럼 매끄러웠다. 해는 하얀 뭉게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북쪽에서는 특히 초가을에 접어들면 항상 구름 봉우리가 높이 올라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듯했다.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한나의 눈에 들어왔다. 선로가 놓인 댐이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탓이었다. 댐이 1927년에 건설된 데다가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10m밖에 안 되고 육지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오스테보트산트 섬까지 5km 길이로 이어져 있어서 사실 댐 위에 난 선로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좀 아슬아슬하긴 했다.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오스테보산트 섬에 가려면 이 기차를 타거나 해양경찰 보트를 타는 수밖에 없었다.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을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았다. 바위섬이 시야에 들어왔다. 한나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내려다봤다. 오스테보산트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와 푸르른 이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물결이 절벽에 부딪히는 아래쪽 바위는 색이 어두웠고 위로 갈수록 밝아졌다. 어떤 바위는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기도 했다. 이어서 등대와 항구, 조그만 기차역이 눈에 들어왔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칸에서 가방을 내린 뒤 객실 밖으로 나섰다. 기차가 댐을 벗어나 섬의 항구에 있는 역으로 들어섰다.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차장이 물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어린 시절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식 폴딩 도어를 열자 발을 딛고 내려설 계단이 나왔다. 20세기 초 선로가 놓일 때 처음 운행하던 기차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한나는 플랫폼에 내려서서 대합실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여기가 바로 독일과 덴마크 국경에 있는 플렌스부르크 현만인 모양이었다. 수평선 너머로 덴마크 해안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다. 갈매기들이 작은 항구의 정박지와 등대 위로 빙빙 돌고 있었다.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의 등대도 100년 전 유물 같은 인상을 풍겼다. 한나는 지금도 밤이 되면 등대가 바다를 환하게 비출까 궁금했다. 그러면 그녀의 방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으려나? 어차피 지나가는 배는 한 대도 없을 것 같지만 시계를 올려다보니 8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기차가 정각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도로를 내려와 커브를 돌더니 역 앞에 멈추었다. 큰 키에 호리호리하고 금발이 넓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가 시동을 끄지 않아 흰색의 고시 폭스바겐 딱정벌레 차가 계속 혼자 부릉부릉 소리를 냈다. 남자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바지 멜빵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있었다. 리넨 바지가 껑충 올라가 있어서 양말이 보였다. 등대와 색깔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빨간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양말이었다. 그가 발끝을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한나 룰란트인가요? 예리하기도 하셔라.
기차를 타고 온 여자가 그녀밖에 없긴 하지만 네, 엘커트레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죠. 그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가방을 들어줄 생각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가방을 뒷좌석에 싣고 잠깐 기다려요. 금방 올 테니. 그러고는 쌩하니 대합실을 지나 기차가 서 있는 쪽으로 가버렸다. 한나는 그가 차장가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차로 가서 조수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고 가방을 뒷좌석에 실었다. 다음 순간 그녀를 마중 나온 남자가 다시 대합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어깨에 맨 우편물 자루를 그녀의 가방 옆에 휙 던져놓았다. 이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저 기차는 하루에 딱 2번 운행하죠. 그가 손을 자기 바지에 문질러 닦더니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프랭크라고 해요. 프랑크나 프랭크가 아니라 프랭크예요. 프랭크 브루노. 그가 씩 웃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불렀죠. 그런 식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강간하고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죠. 그렇다고 겁낼 건 없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고 당신은 15살에 불과한 나이였으니까요. 그 후로 나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30살이고요. 한나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말이 진담인지 아닌지 헷갈렸다. 적어도 그녀를 놀리려고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어쩌면 소년원에서 현기를 마치고 나왔을지도 몰랐다. 당신은요? 그가 물었다. 나는 27살이에요. 그녀가 대꾸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누군가를 죽였느냐고요. 아니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녀는 프랭크를 찬찬히 살펴봤다. 시작이 좋은걸? 프랭크가 차 지붕을 두드리며 말했다. 크기 2평방킬로미터인 이 섬에는 차가 총 5대밖에 없어요. 한 대는 등대지기 거고 나머지 4대는 교도소 거요. 그가 운전석에 올라타며 덧붙였다. 차에 타요. 소장님이 당신을 기다리시니까. 그녀가 조수석에 올라타고 차문을 닫았다. 프랭크가 그녀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살폈다. 뭐 잊은 거 없소? 그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봤다. 팁? 그녀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니요, 안전벨트요. 소장님은 안전을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 프랭크 브루노가 기어를 놓고 역 앞에서 한 바퀴 빙 돌아 언덕길로 차를 몰았다. 한나는 안전벨트를 매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하루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군. 운전사가 이 모양인데 죄수들이 도대체 얼마나 상태가 나쁠까? 커브를 한번 돌자 바로 산비탈이 나타났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정신이상 범법자를 가두는 슈타인패스 최고 보안 감옥이 자리하고 있었다. 교도소 건물 옆에는 직원관사가 있고 두 건물 사이에 보리숲길이 뻗어 있다. 그 길이 감옥과 자유세계 사이를 가로막는 바리케이트처럼 보였다. 직원 간사에도 틀림없이 창문마다 새창살이 쳐져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그것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건물은 7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교도소가 들어선 지는 5년밖에 안 됐다.
슈타인패스는 일종의 시범 프로젝트였다. 한나는 열심히 전문 교육을 받은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5년 동안 오직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버텼다. 이제 드디어 해답을 찾을 때가 됐다. 10월 1일 목요일. 자비네 네메즈는 선글라스를 쓰고 수영장 통유리창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 안쪽은 뿌옇게 김이 서렸고 푸른빛 수면에서는 예쁜 모란각이 피어올랐다. 얼마 안 있으면 잠수사들이 훈련이 시작될 테고 그러면 거의 서정적이라고 해도 좋을 평온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사라진다. 그 옆에 있는 강의실에서 자비네는 지난 2년간 전문 수사관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연방범죄수사국이 재능 있는 후진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비스바덴 가이스베르크에 설립한 아카데미의 연수생이었다. 자비네의 스승이자 멘토였으며 모든 연수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마르티네스 슈나이더가 연수 기간 동안 그녀를 맡아 지도해줬다. 그때 자비네는 그가 유독 그녀와 동료 티나 마르티넬리에게만 훈련을 독특하게 시킨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비네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카데미 식당에 와서 아침이나 점심을 먹곤 한다. 희한하게도 슈나이더에게 같이 지도를 받던 다른 연수생들은 모두 중도에 포기했고 티나와 자비네만 끝까지 버텼다. 슈나이더는 그러리라고 미리 예상했다. 그가 맡은 학생 가운데 70%는 중도에 포기한다는 통계도 있었다. 여름에 자비네와 티나는 무사히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외부 업무를 맡기 시작한 지 2달 반이 됐다. 티나는 유괴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자비네는 살인사건 부서에서 일했다. 그녀는 사건을 조사하느라 독일 전역을 누비고 다녔으며 외국 출장도 잦았다. 최근에는 두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걸 알아내 두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기도 했다. 그녀는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었다. 내일부터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데 기분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드디어 고향 미넨으로 가서 언니와 조카들과 재회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자비네는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리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다. 커피를 들고 빈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주차장과 산울타리 옆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헬리콥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앉은데 지금은 조용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더니 9월에 교육을 받기 시작한 새내기 학생 10명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자비네에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한 테이블에 몰려 앉았다. 슈나이더는 개자식이야. 누구가 중얼거렸다. 거만하고 역겨운 꼰대. 그 인간은 우리한테 굴욕감을 주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 그렇겠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릴 말이 떠올랐을 때 그가 시체실 같은 싸늘한 미소를 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슈나이더의 시체실 미소는 여전한가 보네. 자비네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도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스스로도 몇 번인가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한 적이 있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자들이 아카데미를 나가서 일을 잘하도록 충분히 준비시킨 거다가 슈나이더의 교육 철학임을 안다.
그는 늘 사람의 목숨이 여러분의 노력에 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슈나이더가 맡은 연수생이 중도 포기를 많이 하는 것이 다 슈나이더 탓은 아니다. 샘펠트와 고메즈 그리고 마이크 스너는 모두 그만한 그릇이 못돼서 중도에 포기한 거니까. 자비네도 적잖은 순간 자기 능력을 의심했었다. 마르틴 슈나이더 생각에는 마르티네스 슈나이더라잖아. 학생 하나가 냉소적인 어조로 동기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 따위 하지 않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잡은 살인범수를 센다고 하던데. 가끔씩 자윈에는 자신이 어떻게 그 연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28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연수를 받기 시작한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전에 몇 년간 위네 경찰서에서 현장 출동 담당 형사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그녀 역시 슈나이더의 별난 수학 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했을 것이다. 게다가 연방범죄수사국에서 연수를 받는 건 그녀의 오랜 꿈이기도 했다. 6월에 있는 그녀의 30번째 생일에 맞춰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것은 그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솔직히 그런 자신이 조금 대견스럽기도 했다. 저기 봐, 네메즈. 자비네는 그 다음 말을 더 이상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버리고 식당을 나왔다. 출입구로 가는 길에 강은씨를 지나쳤는데 빼꼼 열린 문틈으로 마침 슈나이더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애를 길게 느려 발음하는 그의 네덜란드식 억양이 분명했다. 교관님은 살인범의 정신을 누누이 강조하시는데요. 어떤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그 정신이라는 게 뭔가요?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정신이 뭔지 보이나요? 와우. 학생의 말에서 도발적인 뉘앙스가 풍겼다. 슈나이더와 붙어보려고 덤비는 학생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본전도 못 찾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문틈 옆에 멈춰서서 강의실을 훔쳐봤다. 학생 6명이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앉아 있었다. 슈나이더는 문에 가려진 책상 뒤에 서 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침착한 목소리만 들렸다. 현미경적 증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학생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탐구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나 할까요? 팩트와 증거, 그리고 논리적 원인을 찾으려는 거죠. 그럼 진실을 찾으려는 그 욕구, 그건 뭔가? 슈나이더가 물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것인가? 학생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아하. 자비네는 슈나이더가 시체실 같은 미소를 짓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강단에서 내려와 첫째 줄로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비쩍 마른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180cm가 넘는 큰 키의 그는 언제나처럼 검은색 고급 슈트 차림이었다. 뒷짐을 지고 머리를 삐딱하게 기울인 자세였고 그의 대머리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햇빛을 쬐지 못한 양 여전히 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한마디로 정신은 자네가 뭘 찾으려든 간에 이미 그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지. 학생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슈나이더가 천천히 몸을 돌려 자비네에게 시선을 던졌다. 누군가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던 것처럼
그가 그녀에게 윙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본때를 보여줘요.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출입구를 향해 복도를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네? 네메즈 양, 헬스 국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본관 앞으로 오라시네요. 지금요. 연방범죄수사국 헬스국장의 비서였다. 자비네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휴가 잘 다녀오라고 인사차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미안하지만 그럴 리가요. 네메즈 양에게 활약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던데요. 긴급 상황이에요. 9월 23일 수요일. 직원 간사 창문에는 정말로 쇠창살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내다보이는 전망은 근사했다. 프랭크 브루노가 한나를 그녀의 방에 데려다주고 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쇠창살을 붙잡고 바다를 감상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소금기를 머금은 미세한 물보라가 입술에 느껴졌다. 해는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 때문에 바다가 조금 거칠어졌다. 쇠창살에 코를 갖다 대자 불쑥 튀어나온 암벽 위에 있는 등대까지 다 보였다. 이 쇠창살은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쳐놓은 건가? 그녀는 둘 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기울여 열고 천천 조명을 켰다. 등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약한 조명이어서 불을 켜도 밝지가 않았다. 한나는 가방을 풀고 옷과 물건을 침실 옷장과 욕실 3번에 정리했다. 그녀의 방은 30평방미터밖에 안 되지만 편리하게도 주방 시설이 좁다랗게 갖춰져 있어서 아침 정도는 간단히 해먹을 수 있을 듯했다. 한나는 홀란더 소장을 만나러 가기에 앞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다. 회색 스커트와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플래시줄을 신었다. 블라우스 소매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 손목까지 내렸다. 코 피어싱은 빼고 구멍을 화장으로 감췄다. 기게 따아내린 금발과 주근깨, 그리고 쨍하게 파란 눈을 가진 그녀의 모습은 아주 참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녀 자신은 그런 귀여운 스타일의 금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귀여워 보이되 똑똑하게 굴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그네틱 카드를 집어들고 방을 나섰다. 보리수 가지들이 바람에 휘어지고 나뭇잎이 마구 떨어져 내렸다. 한나는 얇은 블라우스 차림이어서 으슬으슬 추웠다. 보리수길이 끝나는 곳에 교도소 종문이 보였다. 묵직한 대리석과 장식 테를 두른 목조문 위에 동판이 걸려 있었다. 동판에는 한 대 뒤엉킨 사자 2마리와 옛 필기체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전쟁이다. 1933년 준공. 돌벽을 뒤덮은 무성한 야생 덩굴장미 사이로 앞마당을 촬영하는 감시 카메라 렌즈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다. 건물이 세워진 시대와 너무 달라 왠지 생뚱맞아 보였다. 한나의 마그네틱 카드나 전문 자물쇠에 설치된 판도기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는 별로 명예로울 것 없는 이 건물의 역사에 대해 미리 알아봤다. 나치 시대에는 사형수 수백 명이 참수됐고
1950년대에는 정신병원이 들어섰다. 동성애자들의 비정상적인 성향을 고쳐주려 전기 충격 치료를 시행하던 정신병원은 1970년대에 여자 교도소로 바뀌었으나 1990년대에 교도소 내 폭동으로 화재가 나면서 폐쇄됐다. 그 후 계속 비어있던 이 건물을 싹 수리해 5년 전 이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교도소가 들어섰다. 한나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 제수수송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는 건물 뒤편에 있었다. 차를 돌릴 수 있는 아스팔트 길 바로 밑은 바다로 뚝 떨어지는 절벽이었다. 한나는 배를 눌렀다. 프랭크 브루노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늦었네요. 옷을 갈아입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가슴에 머물렀다. 소장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이리 와요. 프랭크는 아무도 없는 접수대를 지나 웅장한 홀로 그녀를 데려갔다. 두 사람은 발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홀을 가로질러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멀리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교도소는 건물 뒤편에 있어요. 계단을 다 올라와 프랭크가 말했다. 복도 맨 끝이 소장실이죠. 비서 이름은 모룰라예요. 끝없는 이야기에 나오는 늙은 거북이 이름과 똑같죠. 비서한테 소장님을 뵈러 왔다고 말해야 해요. 홀란더 소장님은 전임 소장과 완전히 달라요. 하루 종일 편지를 받아 적게 하거든요. 소장님은 멍청해요. 뭐 나도 들은 말이지만 프랭크가 어깨를 으쓱했다. 왜 멍청하다는 건데요? 글씨를 모르니까 받아 적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고마웠어요. 한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그녀는 서둘러 복도 끝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계단 끝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프랭크가 곁눈으로 보였다. 들어와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홀란더 소장의 비서는 얼굴 주름이나 목과 손에 있는 갈색 반점으로 봐서 50대 후반쯤일 것 같았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검은색 머리를 따분한 페이지 보이 스타일로 자르고 진주먹거리를 했다. 립스틱을 두껍게 발랐고 코끝에는 돋보기 안경이 걸려 있었다. 새빨갛게 칠한 긴 손톱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가 쓰고 있던 헤드폰을 벗었다. 한나 로를란트라고 해요. 여기로 실습을 신청했어요. 오늘이 제 첫 근무일이에요. 그녀가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펜던트가 주렁주렁 매달린 체인 팔찌가 비서의 손목에서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창문으로 당신이 오는 거 지켜봤어요. 소장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한나는 그녀의 책상에 명패가 놓여있는지 살폈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비서가 헤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요. 한나가 수줍게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모룰라라는 이름이 흥미로워서요. 어디서 따온 이름인가요? 비서가 눈을 가늘게 뜨자 얼굴 주름과 어우러져 정말 늙은 거북처럼 보였다. 프랭크가 그러던가요? 그는 얼간이에요. 내 이름은 모룰라가 아니라 모레나예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그냥 홀란더 소장님의 비서일 뿐이죠. 아, 이런. 모레나가 버튼을 누르자 그녀 뒤에서 문이 스르륵 열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다시 헤드폰을 쓰고 타이핑을 계속했다. 한나는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섰다.
제일 먼저 그윽한 시간 냄새와 간 내린 커피 향이 코끝에 훅 끼쳤다. 둘 다 고풍스러운 방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홀란도 소장의 사진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1년간 실습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적힌 그의 칠필뿐이었다. 소장을 처음 본 순간 한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과 딴판이었다. 슈타인패스의 새로운 소장이라고 하니 나이 지긋하고 노예한 막구 실력자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뾰족하게 날이 선 얼굴에 희끗희끗하고 살짝 웨이브진 머리를 조금 길게 기르고 있었다. 한나가 문을 닫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몇 걸음 걸어 책상 앞으로 다가가자 홀란더가 잠깐 눈을 들었다. 잠시만요. 그가 나이프를 쥔 채 말했다. 그의 앞에 있는 쟁반에는 커피와 토마토 주스, 그리고 가꾸운 브레첸이 놓여 있었다. 나는 따뜻한 브레첸에 버터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다시 올까요? 왜요? 그냥 있어요. 홀란더 소장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토마토 주스를 한 모금 마신 다음 헝겊 냅킨으로 입과 손가락을 닫더니 가죽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사진 액자가 여러 개 놓인 마호가니 책상을 빙 돌아 그녀에게 다가왔다. 에커트레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똑같은 농담을 오늘 2번 듣네요. 프랭크가 벌써 선수를 쳤나 보군. 그는 들은 말을 똑같이 따라할 때가 많아요. 글씨를 모르니까 받아적기 하는 거라는 말도요? 프랭크 말이 15살 때 자기 어머니를 강간하고 머리통을 박살냈다고 하던데요. 한나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말끔하게 면도한 홀란더에게서 애프터세이프 냄새가 났다. 걷어올린 흰색 셔츠 소매 아래로 갈색으로 그을린 힘줄이 붉어진 아래팔이 드러났다. 먼저 모친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시신을 욕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는 14살이었어요. 아, 끔찍한 이야기죠. 프랭크는 소년원에 갔다가 갱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수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를 졸업하고 5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전과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시범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프랭크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의뢰인들에게 우편물을 나눠주죠. 자신이 더 이상 감옥에 갇힌 몸이 아니란 걸 깜빡할 때가 덜어 있긴 합니다만.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홀란더가 말하는 의뢰인들이란 죄수들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앉으시죠. 홀란더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한나는 가죽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졌다. 저녁이 되면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홀란더가 물병을 가져와 그녀에게 물을 한 컵 따라줬다. 방은 마음에 들어요? 창문에 새창살이 있던데요. 새창살이나 구내식당 음식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안 됐지만 점심시간에는 육지로 나갈 수 없거든요. 기차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만 다니니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산책하고 싶으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멋진 산책로도 있고 역 근처에 요리를 잘하는 음식점도 있죠. 저녁 8시에 문을 닫기는 하지만
그리고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는 등대지기가 바베큐 파티를 열어요. 한 달을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라고나 할까? 홀란더가 소리내 웃었다. 그 밖에는 이곳에서 사치를 노릴 만한 일이 없네요. 교도소에서 실습하는 건데 그런 건 기대도 안 했어요. 홀란더가 테이블에 있는 시가상자를 열었다. 아바나 한 대 피울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성냥갑에 손을 뻗으면서 물었다. 피워도 괜찮겠죠? 안 그래요? 한나는 유도적인 제문을 받을 때마다 늘 거부감이 들었으나 여기 온 첫날부터 불쾌한 인상을 주고 싶진 않았다. 여기는 소장님 사무실이잖아요. 물론 내 섬이고 내 규칙이지. 그가 시가에 불을 붙이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교도소니 감옥이니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다른 교도소와 달리 슈타인패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 직원들은 심리학과 교도학을 전공한 전직 직업군인들이죠. 이곳에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사디스트, 사이코패스 등 정신이상 범법자들만 있어요. 그들을 일반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들의 성향 때문에 다른 죄수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을 거예요. 하지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법이죠. 그걸 막기 위해 이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좋네요. 하지만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시선도 많아요. 정신 이상자들을 치료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의뢰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건 그들이 언젠가 일반 교도소로 옮겨가서 그곳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긴 독방도 거의 없는 데다 텔레비전도 매일 1시간씩만 볼 수 있고 운동하기도 힘들어서요. 다만 한 가지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필시 도서관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나가 읊조렸다. 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한 말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홀란더가 두 팔을 쩍 벌리며 말을 이었다. 이 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왜 하필 이 섬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오스테보 잔트 섬은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등대에 올라가 봐요. 그곳에서는 세상의 끝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가 미소 지었다. 홀란더는 자기 말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상의 끝이니 뭐니 하는 말도 벌써 여러 번 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프랭크에게 또 같은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 낚싯배도 관광객도 오지 않아요. 그만큼 완전히 고립됐죠. 여기서 달아나려면 올림픽 출전 선수만큼 수영을 잘해야 할 거예요. 누군가 탈주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홀란더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여기 소장으로 부임한 뒤로는 한 번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치료 프로젝트는 첫 성과가 몇 년 뒤쯤에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장기 실험이죠. 그래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쇄살인범도 치료가 될까요? 그걸 알아내는 게 노를란트 양의 과제예요.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의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들이 시신을 강간하고 훼손해서 먹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그들을 당신의 의뢰인으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방치된 건물 일부를 수리해서
여성 의뢰인 15명이 지낼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그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유도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상관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보기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내 말 듣고 있어요? 홀란더가 물었다. 한나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다. 네? 네덜란드 억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이 암스테르담 출신인데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실수 신청서를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최단 기간에 대학을 마쳤더군요. 그런데 아직 경험도 별로 없는데 왜 하필 여기서 실습을 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홀란드가 궁금하다는 듯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지도 교수님께서 경험을 쌓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하셔서요. 인정한다는 듯 그가 눈썹을 축혀 세웠다. 그래요. 여기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슈타인펠스 역사상 최연소 심리치료사로 이곳에 온 걸 환영합니다. 홀란더가 일어나서 자기 책상 쪽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고 파일 3개를 꺼냈다. 노를란트 양이 전임자에게 인수받아 치료하게 될 그룹 멤버들에 관한 자료예요. 의뢰인 번호 7번과 11번, 그리고 23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잉그리드 캠펜 박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녀가 부소장이니까. 한나는 파일을 받아들였다. 홀란더가 그녀의 가빠진 호흡을 눈치채지 못하게 바라면서 그녀는 이름이 적힌 표지에 슬쩍 눈길을 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경찰 기록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홀란더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사전 지식 없어도 의뢰인들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요. 한나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문을 닫아도 홀란더의 비서가 쉬지 않고 두드려대는 키보드 소리가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파일에 적힌 이름을 살펴봤다. 3명 중 2명은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세 번째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믿을 수 없었다. 의뢰인 번호 23번은 바로 피트 팔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복도 저쪽을 바라봤다. 프랭크 브루노가 아직 계단 끝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10월 1일 목요일. 자비네 네메즈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놓고 아카데미 건물을 빠져나와 연방범죄수사국으로 향했다. 헬리콥터 한 대가 머리 위에서 다다다 소리를 냈다. 낙엽이 날아오르고 그녀의 긴 갈색 머리가 마구 뒤엉켰다. 헬리콥터가 뒤쪽에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서둘러 길을 건넜다. 그리고 곧 연방범죄수사국 본관 출입문이 있는 태어거리 도착했다. 헤스 국장이 막 회전문을 밀고 나와 일행 2명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파란색 바지 정장을 입은 여자. 둘 다 40쯤 돼 보였고 무거운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헤스를 포함해 3사람 모두 통화 중이었다. 자비네가 헥스 국장에게 다가가 물었다. 부르셨어요? 헤스가 간결한 제스처로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카데미 캠퍼스 쪽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헤스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통화했다. 그렇소. 헬리콥터로 지금 호에님 브루크로 갈 거요. 아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요?
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비행 허가 따위는 필요 없소. 40분 후면 거기 도착할 거요. 그가 전화를 끊었다. 자비네는 헬스 국장과 보조를 맞춰 걸었다. 그녀는 키가 163cm로 헬스의 어깨 높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가 걷는 속도에 맞추는 게 조금도 버겁지 않았다. 저를 부르셨다면서요.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랬지. 헬스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6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기운이 넘쳤다. 넥타이 매듭을 잡아당기며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새 임무를 맡기려고 불렀네. 저는 내일 정오까지만 근무하고 그 뒤로는 휴가인데요. 여행 예약을 했나? 아니요, 언니 집에 가려고. 네메즈, 언니 집에 가는 건 취소해도 되잖나. 하지만 저는 잠만 말게. 나도 별장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싶지만 만사가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사정이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자비네는 만물이 막혔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휴가를 미루라고 부탁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이가 없었다. 헬스는 무자비한 폭군이며 요령없고 직선적이었다. 그는 슈나이더가 자비네를 아카데미에 데려온 첫날부터 그녀를 미워하고 구박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슈나이더가 팀을 이뤄서 수사하게 할 생각이거든. 슈나이더가 팀을 이룬다고? 농담이겠지. 헬스가 또 슈나이더를 골탕 먹일 생각인 게 분명해. 잘 아시잖아요. 슈나이더가 동료하고 행동하는 걸 못 견뎌하고 늘 독불자군처럼 혼자. 내 알 바 아니야. 헬스가 자비네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슈나이더한테는 팀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제 있지. 누가 그의 팀인데요? 네메즈. 자네가 그의 팀이지. 축하하네. 자비네는 이를 악물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슈나이더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겠나? 하지만 자네는 잘할 거라 믿네. 최근에 두 사건을 기록적인 속도로 해결했더군. 사실 자비네가 기록적인 속도로 사건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3주 동안 사건을 파고들다 보니 어쩌다 운 좋게 해결된 것뿐이었다. 그래서 자네가 슈나이더의 팀원으로 자원하도록 결정했네.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헬스가 말했다. 자원이라고? 헬스 국장답군. 그러는 사이 그들은 착륙장에 다다랐다. 헬리콥터 문이 열려 있었고 조종사가 그들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며 2분 뒤에 이륙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헬스의 일행 2명이 먼저 헬리콥터에 올랐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고함 지르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병원과 남자는 감식반과 통화 중인 듯 했다. 내 결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네메즈? 아닙니다, 국장님. 좋아. 그가 헬리콥터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는 찰나 자비네가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다. 슈나이더가 맡은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쎄. 어디 가시는데요? 그녀는 경험상 헬스가 파견 나가는 부하들과 거의 동행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하기로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루루 지역 하겐으로 가는 길이네. 자네 동료인 티나 마르티넬리가 후인 림부르크 성에서 유괴 사건을 수사하다가 부상당해 중태라는군. 유감이네. 자비네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녀가 멍하니 얼이 빠져 뒤로 물러나자 헬스가 헬리콥터 문을 닫았다.
회전 날개가 속도를 높여 빠르게 돌았다. 자비네는 바람에 휜 산울타리 쪽으로 몸을 숙이고 비틀거렸다. 그녀는 북쪽 하늘로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눈으로 쫓았다. 속이 메스꺼웠다.